자, 이번엔 이제 좀 다른 연령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굳이 뭐 꼭 40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대략적으로 이거는 뭐 이제 표준을 잡아서 하는 거니까요. 아마 이제 직장 내에서도 뭐 나름대로 관리자 승진하고 돈도 이제 어느 정도 모았다고 가정을 하고 뭐 애들 대학 들어갈 때까지 뭐 이제 좀 오래 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집값이 문제죠. 이제 이런 분들 위한 투자법으로 보니까 이제 탈무드 투자법이라고 해서 추천하셨어요. 이게 어떤 투자법입니까? 이게 이제 탈무드 전략은 별게 아니라 유태인들의 경전 중에 하나인 탈무드에 보면 자산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랍비가 이렇게 답합니다. 자산의 3분의 1은 현금에, 자산의 3분의 1은 사업에, 자산의 3분의 1은 부동산에 투자하거라. 그러면 너는 고통 없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전략을 운용에 옮긴 건데요. 첫 번째는 좀 똑같습니다. 사업, 한국 주식. 그죠? 잘 오르고 잘 빠지지만 사업. 두 번째가 현금.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시대의 현금은 미국 달러다. 저는. 그래서 미국 국채. 그럼 나머지 3분의 1을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부동산은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왜? 덩치도 너무 크고요. 돈 빌리기도 힘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산도 하기가 힘들어요. 예. 내가 산 지역이 어떻게 하다가 개발 계획이 엎어지거나 또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여러 시설물들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런 문제를 해지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미국 리츠입니다. 미국 리츠의 특징이 뭐냐면 주거용부터 시작해서 상업용 그리고 더 나가서 인프라를 비롯한 각종 창고까지 잘 분산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좋은 점이 뭐냐면 배당을 잘 줘요. 왜냐하면 임대료를 대부분 배당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85%인가를 바로 배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지난 한 20년 동안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얼마냐면 4에서 5%가 나와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전략을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집값도 불안하고 전세 사기까지 사실 걱정하고 역전세까지도 이야기 나오고 집값은 아직 비쌉니다. 자, 이럴 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 여건도 좋고 거주 여건도 좋은 집들이 아직도 월세가 쌉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반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월세들이 아직도 가격 조정이 고금리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월세 이율,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네. 이게 4% 이하입니다. 서울 기준. 4%가 안 됩니다. 이만큼 쌉니다. 왜? 시장 자체가 이제 전환 중입니다. 그런 시기에 제가 아까 방금 이야기했죠. 미국의 리츠가 배당 수익률이 얼마라고요? 4에서 5%를 주죠.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군요. 높죠. 여기다가 아까 방금 이야기했었던 한국 주식과 미국 국채 반반 투자 전략의 연평균 수익률이 7% 정도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리츠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저는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박사님 근데 지금 집값이 빠지고 있는 중이지만 이게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년에 급등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작년에 급등의 기억이 있으니까 그러죠. 그러면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죠. 미국 리츠 가격이 그때는 오른다. 왜? 이제 전 세계 부동산이 통합되고 있어요. 이게 최근 10년간 세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동조화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슈퍼파워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전 세계 은행, 중앙은행들이 다 따라 금리를 인상해야 되고 또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가면 전 세계 실업률이 다 올라가잖아요. 결국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요인은 금리랑 경기인데 금리 경기 모두 선진국 경기를 따라가다 보면 선진국 상황을 따라가다 보면 부동산도 동조화되거든요. 그리고 이 전략이 투자3분법에 비해서 그렇게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떨 때는 수익률이 언제 기간을 자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난 20년은 투자3분법보다 더 수익률이 좋아요. 그러니 이런 전략대로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 이게 정말 뭐 어마어마한 특히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연간 100만 원으로 40년을 투자한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가정입니다. 이건 믿으시면 안 돼요. 가정을 한번 해보면 이게 지금 얼마가 되냐면 한 4억 정도 되는, 왜냐하면 배당을 계속 재투자할 거니까 우리 여기는 이제 제가 가정한 것은 40대 가장을 가장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 배당만 재투자했다면 거의 한 어마어마한 성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얼마가 될까?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신화가 많다. 우리는 사실 강남 아파트만 오른 나라인데 전국의 지역에 있는 지역별 평균 주택 가격 이런 거 보면
인플레도 못 이긴 적이 되게 많은 걸 우리는 그렇죠. 알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산 집만 안 오른다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 정말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장의 주도 지역이나 그런 데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차 선호 지역을 사고 그런 지역들은 또 유동성도 없어요. 그래서 집을 팔려고 그러면 팔 수가 없어서 급매로 팔아야 되는 경우들을 많았죠.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지금 나는 꼭 집 한 채는 사야 된다라는 신화만 벗어난다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 우리에게 열렸다. 이제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런 전략들이 최근에 우리가 접근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 리츠는 결국 달러를 사는 거니까 뭐 그런 면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점이,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자, 요즘처럼 뭐 인플레이션 심할 때도 리츠가 괜찮냐? 이런 질문. 힘들어요. 인정, 저는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 나면요, 트리플 약세가 나거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죠. 집값, 주식, 채권이 다 빠져요. 그렇죠? 예. 지금 집값도 빠지고 주식 많이 빠지고 채권도 연 손실률이 한 10% 돼요. 그래서 피할 데가 없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달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리츠만 딱 보면 여기도 안 돼요. 근데 달러에 투자한 덕분에 이미 성과가 있고요. 잠깐 이제 곁길로 새서 한 두 가지만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자, 편하게. 아파트냐 주식이냐? 어떤 박사님 뭐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지금은 주식이죠, 무조건. 이건 답이 없습니다. 지금은. 왜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안 좋은 비유를 가지고 있냐면, 장기적으로 보면 아파트나 주식이나 수익률은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아파트와 주식의 지난 1986년부터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둘이 거의 또이 합니다. 종합주가 지수도 20배 올랐잖아요. 그리고 배당까지 하면 40배 정도 올랐다 그랬죠. 근데 한국의 아파트를 산 사람들도 그 정도 수익을 냈어요. 실제로 뭐 70년대 분양했던 아파트 보면 평당 10만 원대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은 서울 평균이 5천만 원 아닙니까?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자산시장에서는 잘만 고르면 부동산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주거의 안정성을 높여주는데. 네. 다만 이제 부동산 투자에 왜 지금 제가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첫 번째, 작년이 역사상 최대 버블이었다. 그래서 전국 아파트 가격이 20.3% 올랐어요. 자, 주택 가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득에 비례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 나라 국민들의 소득이 많이 오르면 집값도 오르는 거고, 국민들의 소득이 많이 빠진다고 생각되면 집값도 빠져야 되는데, 문제는 2020년, 21년 합쳐서 우리나라 연간 전체 소득 다 합쳐봐야 한 2%, 3% 늘었는데 2년 합쳐서 집값은 30% 넘게 올랐죠. 2년간. 네. 명목소득은 오른 게 거의 없는데 집값만 그렇게 급등했다. 거기다 이자율까지 올랐다. 이건 굉장히 문제인데 조정의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라면, 이제 두 번째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그냥 투자의 용이성의 차이가 너무 크다. 집은 정말 대출까지 받아야 되는데 정부가 이번에 그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완화해주곤 있지만 아직도 뭐 예를 들어서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못한다든가 하는 대출 규제는 여전히 많이 살아있는 편이잖아요. 대출 규제도 많이 살아있고 이자도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죠. 그런데 비해서 주식은 역사상 최저 밸류에이션 레벨까지 왔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어요. 부동산이라든가 특허 이런 것들이 10,000원 정도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한국 기업의 평균 주가가 그 주당 10,000원인 북밸류 자산 가치 대비해서 20% 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8,000원으로 거래되고. 네, 8,000원 정도에 거래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2020년 코로나 때 레벨이고요.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레벨이 이 정도였어요. 결국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같은 어마어마한 충격이 경제에 올 거라는 걸 겁을 먹고 주식을 다 내다 팔았고 그 정도 레벨까지 왔다라는 거죠. 자, 이 하나 더요. 자, 그래서 굳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집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언젠가 사야 되는 거니까요. 아파트 매매 타이밍 잡는 노하우, 박사님 뭐 책 보니까 이사 뭐 엄청 여러 번 다니신 걸로 돼 있던데 그것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타이밍 잡는 방법은 너무너무 쉬운데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시장에서 가장 선행하고 우리가 참고할 만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매 시장입니다. 그 경매 시장을 보면 대략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제가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비관적이냐 하면, 최근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이 두 가지 특성이 나오는데, 이제 드디어 1차는 유찰이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감정평가액에서 이제 시작하는. 한참 좋을 때는 뭐 100%도 넘었잖아요. 119%까지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10억으로 감정평가한 아파트가 118억, 119억에 낙찰됐습니다. 언제? 작년 이맘때. 작년 8월, 9월에 그랬습니다. 11억 8천만 원, 11억 9천만 원. 근데 지금은 9억에 낙찰되거든요. 일단 1차는 거의 유찰로 가고 있고, 두 번째는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 못 내서 집을 뺏기는 분들, 어려운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갭 투자의 후폭풍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 더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경매 물건이 줄고 낙찰 가격이 바닥치고 올라가면 이제 반대로 사야 되는 타이밍이겠죠. 이제 두 번째로 또 봐야 되는 게 지역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만 미분양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거 정말 좋은 기회가 오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지는 시장이 언제였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14년이 한 번 그랬고 2019년 초가 또 한 번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번이 우리 지나고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회였다는 걸 다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오겠죠. 근데 아직은 하락 사이클이지 바닥 신호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너무 빠르다. 예. 그러면 이게 보통 1, 2년 이상 가거든요. 이 사이클들은. 그래서 제가 올해 지금 투자를 할 거라면 주식이 훨씬 매력적이다. 배당도 준다. 근데 집은 안타깝지만 급매물이 좀 출회될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하고 사도 된다. 부동산은. 그게 좋다. 왜? 거래가 잘 안 되니까요. 급매물 다 나오는 거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아무래도 소득이 좀 늘어나면 적립할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죠. 또 이제 아무래도 신용이 조금씩 높아질 테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기회도 더 커지고 그래서 이제 정액을 적립하는 거하고 적립액을 늘려가는 거 여기다가 또 이제 레버리지까지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 이게 결과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세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가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달았거든요. 왜 가정을 엄격하게 달았냐면 이게 가능하냐라는 질문들을 하도 많이 하시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왜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냐면 한 7년 정도마다 한 번씩 저 직장 생활 기준이죠. 한 7년에 한 번 정도씩 임금이 이렇게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직급이 올라갈 때 호봉도 많이 오르고 직급이 많이 올라갈 때 그 돈을 또 그냥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이전에 승진하기 전에 있었던 연봉 그 소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적립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정했냐면 1년에 1,000만 원 꾸준히 저축하시던 분이 7년차, 8년차부터는 2,000만 원. 또 거기서부터 또 14년차, 13년차가 될 때는 또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적립 투자를 해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의 금액이 늘고 또 이걸로 분산 투자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자산의 그 증가 속도라는 것이 2배, 3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테크의 기본 원리를 오늘 질문을 주셨길래 간단하게 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투자 원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님한테 돈을 증여받은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운용 전략입니다. 얼마나 안정적인 운용 전략을 쓰느냐가 재테크를 좌우하겠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투자 기간입니다. 기간을 오랫동안 유지하면 할수록 성과가 나는 거죠. 근데 이기에 원금을 증액하게 되니까 이 효과가 곱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레버리지는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나이가 들고 좋은 직장을 다니면 좋은 이유가 뭐냐? 재테크에서 뭐가 유리하냐 이러면 똑똑해진다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낮은 금리로. 그렇죠. 낮은 금리로. 제가 국민연금 다닐 때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집을 샀는데 그때 수억 원의 돈을 1% 금리로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니까. 신용도가 엄청 좋잖아요. 신용도도 엄청 좋고 제가 또 직급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니까. 예. 신용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걸 태어나 처음 알았고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그때 미분양 주택을 샀었는데 미분양 주택이니까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다가 이제 입주할 때 돈을 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의 저도 집을 팔고 나와야 되니까 또는 전세를 주고 나와야 되니까 그 중간에 이렇게 징검다리를 하는 돈이 필요한데 그걸로 한 방에 해결이 되니까 재테크의 난이도가 말도 못하게 떨어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냥 이게 꼰대 잔소리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좋은 직장 다니며 그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필요할 때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투자에 정말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탈무드 투자법 참 좋아 보이는데 뭐 앞에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는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벌어놓은 거 갖고 생활을 해야 되는 뭐 이제 연금 생활자,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50대를 위한 투자 4분법 제안하셨는데 금을 이제 편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은 20, 30대한테 저는 추천 못 하겠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변동성이 너무 크고요. 금이 얼마 전에 뭐 2,200불, 1,300불 같은 게 지금 또 1,700불, 1,600불까지 한번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크고 또 이게 예전에는 매매 수수료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KRX 금 뭐 이렇게만 검색해 보시면 그 우리 거래소 금 예. 시장이 생겨서 거기를 추종하는 ETF들이 생겨서 수수료도 엄청 싸게 이제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만 아무튼 금은 이자도 안 주면서 비용도 많이 들어서 추천하지 못했습니다만 나이가 좀 있으시면서 자산을 이미 축적하신 분들에게 제일 큰 걱정은 뭐냐면 내가 이 돈 가지고 이제 여생을 살아야 되는데 또는 이제 내가 직장생활 몇 년 안 남았는데 절대 깨먹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인플레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우리나라에서는 금이 최선의 선택. 이번에도 금값 많이 올랐잖아요. 한때는. 포인트는 이제 안정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하게 되면 1970년대나 지금처럼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시대가 와도 자산을 지키고 오히려 순거를 낼 수 있고 또 반대로 2000년대나 뭐 이런 시기처럼 금값 빠지고 대신 주식시장 좋을 때는 또 주식에서 돈을 벌어주니까 현금 흐름을 지킬 수 있어서 이 전략은 참 어떻게 보면 한국형 올웨더다. 그러니까 사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 버틸 수 있는 전략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박사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최근에 이제 증시 바닥이냐 아니냐 뭐 논란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도 바닥은 알 수 없겠죠.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박사님 그 감수하신 하워드 막스 책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 감수의 책임을 지시고 예.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여러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을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거는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 천장과 바닥 정확히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게 천장으로 가는구나 바닥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좀 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리켜주는 그런 지표나 뭐 어떤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가장 이제 마지막에 나타나는 최바닥 근처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하나 이야기하자면 연체율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데이터 구하기가 너무너무 쉬우니까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일러드리면 회사채의 가산금리. 가산금리가 뭐냐면 최고 신용등급이 신용도가 좋은 프라임 등급이라고 그러죠. 그런 등급에게 그 회사에게 주는 이자가 3%인데 이 회사는 좀 신용도가 낮아요. 그런 회사 있잖아요.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7% 받잖아요. 그 이제 흔히 무슨 프리미엄이라고 프리미엄, 예. P도 되겠고 뭐 가산금리라고 하겠습니다. 이 가산금리가 높아지는 시기들이 오면 이게 급등하는 시기가 대충 지나고 보면 대부분 시장의 바닥이에요. 그게 이제 회사의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 이제 이자로 보상을 해주는 이상을 거죠. 보상을 받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안 통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는 연체율 통계가 매월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연체율 통계를 보는데 지난 7월 달 통계가 이제 나와 있죠. 8월은 아직 집계가 되는 중인 것 같아요. 7월 통계를 보는데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오르고 있더라고요. 이제 갭 투자했던 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겠죠. 갭 투자가 전세 끼고 사는 대출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시작이구나. 바닥 쪽으로 가고 있구나는 알 수 그렇죠. 있다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떨어져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제 아주 큰 폭 오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큰 폭 오르기 시작하면 긴축이 이제 곧 마무리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긴축하다가는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시기가 정말로 이제 다 죽게 된다는 얘기죠. 리만 사태 이런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피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급한 일이 생기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물가 잡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생기면 금리 인상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돈을 풀기 시작하죠. 그런 시기가 저는 올해부터 내년 봄 사이에 있지 않겠냐. 네. 그래서 굳이 뭐 타이밍을 적으라면 올해 연말 때가 제일 아마 힘들지 않겠나. 이때는 정말 좀 많은 고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반반 투자나 제가 탈무드 투자법을 강조하면서도 빼놓지 않았던 게 리밸런싱. 많이 빠진 것부터 일단 물 타는 게 네. 이기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힘들지만 올해는 한국 주식을 태어나서 제일 많이 사는 해 같아요. 네.
이만큼 싸니까 그래서 바닥 근처다.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닥 근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장은 뭐 어떻게 알아봅니까? 네, 지난해 이맘때 제가 방송 다니면서 주식시장에 수급이 무너지고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그 천정의 가장 대표적인 징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의 알짜 자회사가 상장될 때가 주식시장의 천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 이제 전부 이 네, 그렇죠. 자금 조달하는 거죠. 자본 조달하려고. 예, 그리고 요새 뭐 또 태조 이방원 뭐 이런 테마 있는 종목들이 갑자기 물적 분할하고 증자하는 거 보셨죠? 이게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뭐 이런 이제 사이클을 감안을 할 때 지금 이제 미국 주식 사신 분들 특히 사실 이제 가장 많이 투자된 데가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자, 이분들 뭐 참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저는 하면 지금이라도 리밸런싱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금리가 올라가서 떨어질 땐 또 천천히 떨어집니다. 오를 땐 가파르게 오르는데 떨어질 땐 원래 천천히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인상을 했던 명분이 충족될 때까지 금리를 높게 유지하다가 떨어뜨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금리가 떨어져 봐야 여기서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금리가 높을 때 엑셀레이터를 강하게 밟고 있던 기업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즉 금리 인상은 어떻게 보면 과속 방지턱인데 그 과속 방지턱에 걸려서 심지어 차선을 이탈하거나 절벽으로 떨어지는 기업들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저속 안전 운행을 하는 기업들에게서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과속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고 있던 기업들에게 나타날 것인가? 결국 투자를 끝없이 하며 돈을 마구마구 불태우며 내가 세계 넘버원이 돼서 시장을 다 독점할 거야 라고 달려가던 기업들이 위험할 것인지 아니면 점유율을 잘 지키면서 불황에 오히려 경쟁자들을 M&A 해버리고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전략을 하는 따박따박 전략을 펼치는 기업들이 유리할 것인가? 해보면 결국 가치주, 후자의 기업들이라는 것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나 견실한 기업들이 이번 시장이 끝난 다음에 승자가 될 거라는 걸 우리는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너무 지나치게 기술주에게 올인되어 있다고 생각된다면 리밸런싱. 미국 주식 투자는 참 좋은 일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달러 강세가 나와서 손실을 많이 축소시켜줬으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이런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주식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코스트코, 버크셔 해서웨이 또는 스타벅스 뭐 이런 프록터앤갬블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경영자들이 거느리고 있죠. 하워드 슐츠라든가 또는 워렌 버핏 같은 불세출의 그 리더들이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회사들은 대부분 생활 필수 소비재나 브랜드 가치 아주 뛰어난 기업들에 투자를 하거나 자기 가지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도 들어가겠네. 이러기 때문에 불황이 굉장히 강하고요. 세 번째, 이 회사들은 현금 부자들입니다. 현금 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황에 M&A를 열심히 하거든요. 경쟁자를 다 흡수해버려요. 이런 일들을 벌이는 기업들이 지금은 좀 더 불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생존자가 나오고 그때 되면 또 기술주가 좋아지겠지만 아직은 누가 망할지 모른다라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는 시기에는 가치주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기술주가 낙폭이 워낙 컸으니까 시장이 반등하면 낙폭이 큰 기술주들이 먼저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논리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논리에 대해서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투자를 한 29년 했는데 과거의 주도가 다음 장의 주도주가 되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 이전에 버블을 만들 때 모든 투자자들이 거기 열광하면서 높은 가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가격의 결과로 증자를 여러 번 하면서 이 회사들의 주식수도 엄청나게 늘어나서 주주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에서 주가 폭락이 와서 죄송합니다. 다 물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내하면서 꾸준히 회사의 성장을 기다릴까요? 아니면 손실을 축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매도할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벌써 답은 다 나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대중의 손에 주식이 많이 넘어간 기업들이 그 다음에 주도주가 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다. 안타깝지만 대중들이 열광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그 뒤에 절름발이가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랜만에 머니룰러 나오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나고 보면 올해가 부자되기 좋은 해였다라는 말씀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가격의 조정이 이렇게 격렬한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인데 그때에 비해 금융기관들은
그렇게 망할 때가 잘 안 보입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곳에 어떤 위험한 기업은 있겠지만 지금 당장 어디가 망할 거라고 리스트를 세우기에는 너무나 우리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이나 안전한 편입니다. 결국 지금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앞으로 더 빠질 거고 앞으로 더 위기로 갈 거라는 그 공포의 심리가 어쩌면 불황을 만드는 가장 유력한 요인 같아요. 그러나 모든 이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고 채권을 떠나고 한국의 원화자산을 기피할 때 그때가 지나고 보면 투자에 적기인 경우들이 참 많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적립투자 한번 시작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